환한 햇살이 비치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웨딩홀. 모두의 축복 속에 시작된 결혼식은 단 30분 만에 끔찍한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난 신랑 신부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복수와 후회, 그리고 사랑이 뒤엉킨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죽일 것이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 30분 후 영원히 멈춘 시간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화이트하우스 웨딩홀. 4월의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예식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연분홍 드레스를 입은 신부 유림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하자 경외감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와, 정말 아름답다. 유림은 그 칭찬 속에서 고개를 살짝 숙였다. 32의 나이에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 성공한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여자로서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 아래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뛰고 있었다. 언니, 보고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왔어. 신랑 민재는 검은색 턱시도 차림으로 제단 앞에 서서 유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35의 건축사로 최근 친환경 주거 공간의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로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지만 유림이 다가올수록 그의 표정에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하객들 사이에서 유림의 오랜 친구 지연은 유림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지난 1년 동안 유림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늘 신중하고 차분했던 친구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지연을 포함한 많은 친구들을 놀라게 했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하객들은 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닦으며 감격스러워하던 중 의자 밑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접힌 쪽지 한 장이었다. 호기심에 그것을 펼쳐본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누가 이것을 떨어뜨렸는지 알 수 없었다. 쪽지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랑이 신부를 죽일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피로 연장을 보라. 지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평소 유림이 워낙 신중했기에 민재를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을 때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유림이 5년 전 언니를 잃고 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순간도. 사람은 어떤 계기로 완전히 바뀔 수 있어. 내 삶도 그랬어. 그때 유림의 눈빛이 왠지 서늘했었다. 언니 영빈의 죽음 이후 유림은 한동안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살았다. 대학 시절부터 언니를 동경하며 따라다녔던 유림에게 영빈은 엄마 같은 존재였다. 부모님이 바쁜 와중에 언니는 늘 유림을 보살피고 이끌어 주었다. 그런 언니가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유림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랬던 유림이 어느 날 갑자기 민재를 소개하며 결혼을 발표했을 때 지연은 그저 유림이 상처를 극복하고 새 삶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쪽지는 그때 민재와 유림이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쪽지 내용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 뿐이라고.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민재가 유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림아,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신 곁을 지키며. 민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감동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빛나길 바랍니다. 과거라는 단어에서 민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지연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유림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씨,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앞으로의 시간도 의미 있게 채워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라는 단어에서 유림의 눈에 순간 이상한 빛이 스쳤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미세한 변화였지만 지연은 오랜 친구로서 그 눈빛이 어딘가 결연하고 비장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한 무언가를 실행하기 직전의 눈빛 같았다. 예식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가슴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피로 연장은 웨딩홀보다 더 화려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꽃장식이 놓여 있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유림의 부모님이 민재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지만 유림의 어머니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그녀는 딸의 급작스러운 결혼 결정을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곧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민재와 유림이 손을 잡고 들어오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다. 지연은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유림이 입고 있는 연분홍색 드레스가 반짝였다. 신부가 예식 후 갈아입는 이브 드레스였다. 지연은 유림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유림의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웨딩 준비로 인한 단순한 피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유림아, 정말 아름답구나. 친척 언니가 다가와 유림을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유림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연은 알아챘다. 유림의 조카 서아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다. 12살 소녀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담겨 있었다. 이모, 진짜 공주님 같아요. 유림은 서아를 안아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만큼은 유림의 표정이 진심으로 부드러워졌다. 서아야, 우리 서아가 제일 예쁘네. 서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영빈이 사망한 후 유림은 언니의 딸인 서아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았다. 마치 자신이 잃은 언니의 일부를 서아에게서 찾는 듯 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첫 댄스가 있겠습니다. 부드러운 왈츠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재가 유림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유림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 잘 어울려.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유림은 민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유림은 천천히 입을 열어 민재의 귀에 속삭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우리의 마지막 춤이네요.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불안과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유림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작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 함께 갈게. 지연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쪽지 내용이 자꾸 생각났다. 민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댄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메인 테이블로 향했다. 웨이터가 특별한 샴페인을 들고 와서 두 사람의 잔에 따랐다. 붉은 빛이 도는 특별한 샴페인이었다. 신랑 신부만을 위한 특별 샴페인입니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설명했다. 민재가 유림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유림도 잔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끝까지.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힌 후 샴페인을 한 모금씩 마셨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유림의 부모님이 다가왔다. 지연아, 오랜만이구나. 우리 유림이가 정말 예쁘지?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예쁩니다. 유림의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유림이가 5년 전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행복하게 살겠지?
지연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때 테이블에서 유림이 갑자기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유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림은 자리에서 흔들거렸다. 눈이 초점을 잃어갔다. 유림아. 민재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도 갑자기 비틀거렸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저기,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바로 그때 유림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거의 동시에 민재도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머나. 유림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누가 좀 와주세요. 신랑 신부가 쓰러졌어요.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지연도 급히 유림에게 달려갔다. 유림은 피로 연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민재도 같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119에 전화해. 누군가 소리쳤다. 지연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쪽지의 내용이 떠올랐다. 신랑이 신부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두 사람 모두 쓰러진 것이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두 사람 모두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웨딩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경찰이 도착했고 부검이 진행되었다. 다음 날 지연은 경찰서로 불려갔다. 관할 경찰서 회의실. 형사들이 모여 있었다. 주임 형사인 강 형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다. 김유림 32세. 강남 소재 대형 로펌정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주로 건설 관련 소송을 맡았다고 합니다. 다른 형사가 추가했다. 송민재 35세. 에코 아키텍트라는 건축사무소의 대표. 최근 친환경 건축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확한 성분을 분석 중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박지연 씨, 고인이 된 김유림 씨와는 어떤 사이셨습니까? 강 형사가 물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학 동기예요. 10년 지기 친구였죠. 혹시 김유림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또는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주머니 속의 쪽지가 자꾸 신경 쓰였다. 실은 결혼식에서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어요. 지연은 쪽지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다. 강 형사는 쪽지를 읽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걸 언제 발견하셨죠? 예식 중에요. 의자 밑에 있었어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림 씨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 특히 최근 1년 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유림이는 원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5년 전 유림이의 언니가 사망했어요. 건물 붕괴 사고로. 강 형사의 표정이 변했다. 건물 붕괴 사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 형사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다. 계속해 주세요. 그 이후 유림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동안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살았어요. 언니는 유림이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바쁘셔서 유림이를 키운 건 사실상 영빈 언니였으니까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1년 전쯤 갑자기 민재 씨를 소개하면서 밝아졌어요. 원래 유림이는 연애에 관심이 없었는데 민재 씨를 만나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안심했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SNS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강 형사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김유림 씨의 언니 영빈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송민재 씨에 대해 유림 씨가 언급한 적이 있나요?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한 번도요. 무슨 관련이? 강 형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경찰서를 나온 후 강 형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컴퓨터로 5년 전 건물 붕괴 사고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다. 붕괴 사고 설계 상해 문제 제기돼 건축사 송민재 설계 책임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송민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유가족들 정의가 사라졌다 항해. 강 형사의 눈이 커졌다. 송민재. 그는 5년 전 사고 당시 설계 책임자였다. 그리고 김영빈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9명 중 1명이었다. 그는 동료 형사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했다.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강 형사가 말했다. 김영빈. 5년 전 붕괴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당시 설계 책임자가 누구였죠? 송민재입니다. 오늘 사망한 신랑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송민재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요. 하지만 내부 조사에 따르면 그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한 설계를 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강 형사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다. SNS에서 우연히 만났다면서요.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김유림의 SNS 계정을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송민재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도요. 다른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김유림의 SNS 계정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녀가 송민재에게 먼저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첫 메시지는 1년 2개월 전에 보냈네요. 어떤 내용이었죠? 귀하의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법적 관점에서 환경 건축의 규제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강 형사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였군요. 그녀는 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극물에 의한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외부 투여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강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독극물이 체내에 들어간 겁니까? 샴페인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마신 특별한 샴페인에서 동일한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두 사람 모두 위장에서 동일한 캡슐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캡슐을 삼킨 것 같아요. 강 형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이건 살인이 아니라 동반 자살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송민재의 아파트를 수색하세요. 그리고 김유림의 집도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형사들은 송민재의 아파트를 수색했다. 침실 한 구석에 놓인 노트북이 발견되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디지털 포렌식 팀의 도움으로 열 수 있었다. 노트북 속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은 유림에게였고 생성 날짜는 결혼식 전날이었다. 형사들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민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림아,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 사고는 내가 막을 수 있었어. 미안해. 민재는 영상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다. 너의 접근이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 내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김영빈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난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 내가 왜 내게 접근했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내가 의외였어. 처음엔 날 감시하고 내 약점을 찾으려 했겠지만, 점점 내 눈빛이 변하더라. 나도 변했고, 정말 너를 사랑하게 됐어, 유림아. 진심이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결혼식 전에 이 영상을 남겨. 우리가 결혼식을 마치면 내가 직접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 사고에 대한 진실,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내가 안전 기준을 무시한 설계를 직접 승인했던 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내 가방에서 약물에 대한 자료를 봤어.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도 알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언니를 잃고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던 너에게 복수는 유일한 목표였을 테니까. 민재는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이미 늦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내 계획을 막지 않을 거야. 대신 함께 가고 싶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용서해줘, 유림아. 그리고 내 언니에게도 사과하고 싶어.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럼 김유림이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송민재는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인 겁니까? 한 형사가 물었다. 강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군요. 하지만 더 알아내야 할 게 있습니다. 김유림의 아파트도 수색해 주세요. 다음 날 유림의 아파트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침대 아래 숨겨진 작은 금고 안에 일기장과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민재는 나를 죽일 사람이었고 나는 그를 죽이고 싶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진실을 말했고 나는 그걸 듣고 나서 그냥 우리 둘 다 여기서 끝내기로 했어. 언니가 죽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엄마 같았던 언니, 내 유일한 지지자였던 언니. 그녀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어. 자살까지 생각했지.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거였어. 법원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풀어줬어. 그날 이후 나는 복수만을 생각했어. 법이 정의를 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송민재의 정보를 하나씩 모았어. 그는 설계 책임자였어. 그의 잘못된 설계로 언니가 죽었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한 설계였다는 걸 알아냈어. 글씨체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다. 민재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에서 죄책감을 봤어. 그때 알았어. 그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유죄라는 걸. 그를 파멸시키려 했어. 천천히 그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어. 하지만 다음 문단에서 글씨가 다시 차분해졌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그를 알아갈수록 혼란스러웠어. 왜냐하면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으니까. 착하고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기도 했지. 그리고 난 점점 그를 미워하기 어려워졌어. 심지어 그를 사랑하게 됐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에게 끌리게 된 거야. 결혼식 전날 밤 그가 자백했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내 계획도 알고 있다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봤어. 그래서 동의했어. 어쩌면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해방일지도 몰라. 언니, 이제 만나러 갈게. 오랫동안 기다렸지? 그리고 민재도 데려갈게.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그와 함께라면 난 당신을 다시 만날 용기가 생겨. 누구도 원망하지 마. 이건 우리의 선택이었으니까. 김유림 올림. 일기장에는 유림이 5년간 써온 글들이 담겨 있었다. 언니의 죽음 이후 날마다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던 기록들, 복수를 계획하며 민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내용들, 그리고 민재를 만난 후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감정들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혼식 전날의 기록이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처음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민재만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함께 가기로 했다. 언니가 있는 곳으로. 민재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그는 실수를 했고 그 대가로 평생 괴로워했다. 그의 얼굴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흔적을 봤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안전 기준을 무시한 설계를 승인했다는 것을.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그래도 미워해야 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언니는 살아있을 테니까.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하게 됐다. 이런 감정은 계획에 없었다. 복수심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나에게 그가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자고. 언니에게도 사과하고 싶다고.
이제 우리는 함께 떠난다. 하지만 진실은 남겨두고 간다. 민재의 고백 영상과 내 기록들이 그의 죄를 증명할 것이다. 언니를 포함한 9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적어도 진실만이라도 알려주고 싶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다. CCTV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피로 현장의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끈질기게 작업을 진행했고 마침내 일부 영상을 복원할 수 있었다. 복원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유림이 민재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인 후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특별한 샴페인을 마시기 전 서로의 눈을 깊게 바라보는 장면. 유림이 작은 알약을 꺼냈고 민재도 주머니에서 비슷한 알약을 꺼내는 모습이 있었다. 강영사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았다. 그럼 두 사람이 함께 선택한 죽음이었군요. 서로에게 독약을 건넨 겁니다. 다른 형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김유림의 일기장과 민재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종합해봤습니다.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 기준을 무시한 설계였습니다. 송민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중요한 안전 요소들을 생략한 설계를 승인했고 그 결과 건물이 붕괴되어 9명이 사망했습니다. 강영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왜 민재는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지 않았을까요? 민재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당시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그에게 침묵을 강요했고 그는 가족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영사는 탁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그래서 침묵을 택했군요.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온 거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재는 유림이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림은 민재의 후회와 괴로움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거군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형사가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죽음을 선택했지만 진실도 남겼습니다. 민재의 비디오 고백과 유림의 일기장이 그것입니다. 강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림의 부모님과 민재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두 가족은 같은 비극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유림의 부모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 아들이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유림의 어머니는 차갑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민재의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희생자예요. 우리 모두 희생자죠. 저도. 우리 유림이가 그런 복수심을 품고 있었다니. 결국 두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상처와 분노는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장례식 날 두 가족은 함께 앉았다. 두 사람을 나란히 안치한 영정 사진 앞에서 유림의 12살 조카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이모가 나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유림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언제 받았니? 오늘 아침에요. 우편함에 있었어요. 서아는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서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유림의 어머니가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너의 엄마, 내 사랑하는 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모는 미움으로 살기로 했어. 그게 얼마나 나를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내가 커서 이 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기억해줘.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걸. 내 이모는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았어. 언니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렴.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용서받기를. 편지를 읽은 후 유림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아를 꼭 안아주었다. 이모는 내가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기를 바랐나 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다. 장례식 후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다. 송민재의 고백 영상이 공개되었고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민재가 안전 기준을 무시한 설계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긴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유림의 부모님과 서아에게는 더욱 그랬다. 이미 영빈을 잃은 상태에서 유림마저 잃은 그들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다. 영빈의 남편인 정태우는 2번의 상실 후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아내를 잃고 이제 처제마저 잃은 그는 자신을 책망했다. 내가 좀 더 강하게 대처했다면, 진실을 밝혀냈다면, 유림이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서아가 있었기에 그는 견뎌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귀가한 그를 서아가 맞이했다. 아빠, 이모 편지 다시 읽었어요. 이모는 우리가 슬퍼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요. 12살 소녀의 말에 태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내 말이 맞아, 서아야.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지. 그날 이후 태우는 술을 끊었다. 그는 딸을 위해 그리고 영빈과 유림의 기억을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한편 민재의 부모님도 아들의 죽음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그들은 건설 안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안전한 내일을 위한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건축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감시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3년 후 서아는 15살이 되었다. 그녀는 이모와 엄마의 죽음을 딛고 밝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 건축가가 될래요.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건축가? 왜 갑자기? 서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모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요. 미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안전한 건물을 만들면 엄마나 이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예요. 파괴가 아닌 보호하고 연결하는 건물을 만들고 싶어요.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딸을 안아주었다. 내 엄마와 이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모르겠구나. 10년 후 서아는 25살이 되어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SA 건축이라는 작은 사무소를 열었다. SA는 세이프 아커텍처의 약자였지만 동시에 서아의 이니셜이기도 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엄마인 영빈과 이모인 유림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재의 사진도 있었다. 서아는 이제 민재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도 하나의 희생자였으며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림과 함께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아의 첫 프로젝트는 5년 전 사고가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질 추모공원과 복지시설이었다. 그녀는 설계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이모, 그리고 민재 아저씨.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추모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창조로.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과거의 비극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아는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 앞에 앉았다. 그것은 복지시설을 위한 건물이었다. 바로 5년 전 사고가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질 예정이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극적인 사랑이었지만 그것이 남긴 것은 미움이 아닌 화합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손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미래를. 유림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다. 사람을 미워하는 삶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제 서아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미움은 유림을 파괴했지만 사랑은 서아를 성장시켰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엄마와 이모의 비극적인 운명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유림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랜 시간 복수심으로 살아온 그녀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 민재와 함께 선택한 마지막 길, 그들의 사랑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원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